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시댁 집안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일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숙과 형님은 저희 부부보다 좀 늦게 결혼을 했었는데요. 시숙과 남편은 시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하시고 형님은 동네 병원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두 분이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었죠. 전혀 매칭이 안 되는 남녀였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시숙의 말을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의사 형님은 꽤 오랫동안 동네에서 의사 생활을 했던 터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형님을 알고 있었어요. 연세가 꽤 많으신 환자분들은 거의 다 형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만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결혼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 누구도 둘 사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서 시부모님께서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남편과 저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기 어려웠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숙이 하우스 정비 일을 하다가 떨어지면서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 의사가 형님이었고 시숙을 정성껏 치료해주는 그런 모습에 반해서 접근을 시도했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지만 지속적으로 고백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 몰래 몇 번 만나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이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어요.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농사일을 하는 시숙과 의사 형님이 결혼할 줄 정말 아무도 몰랐었죠. 시부모님은 동네에서도 꽤 알아주는 땅 부자셔서 결혼은 어렵지 않게 성사됐었어요. 시부가 재력은 의사 형님의 부모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무시할 수 없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시부 가족끼리 떨어져서 지내는 걸 안 좋아하셔서 한 건물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기 때문에 분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었어요. 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해 건물을 올리셨기 때문에 굳이 멀리 살 필요는 없다 생각했었죠. 1층은 시부모님께서 사용하시고 2층은 저희 부부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시숙이 살면서 형님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같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래도 방을 쪼개서 각자 사는 게 아닌 층마다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크게 문제될 건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집에 들어오면 특별한 일 아니면 부르지 않으셔서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내외가 결혼하기 전에는 가족과의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형님이 한 식구가 되면서부터 점점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걸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건 형님이 임신을 하면서부터 가족의 관심이 형님 쪽으로 쏠리게 되었고 적지 않은 나이에 임신을 했던 터라 시부모님과 시숙은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우를 받으려는 형님의 태도에 남편과 저는 불편하게 다가왔었죠. 그러다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술자리를 가질 때 남편이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고 술이 들어가서 그런지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더군요. 형,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결혼했다고 내가 언제 불만을 늘어놓은 적이 있었어? 어느 정도껏 해야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좀 심하니까 오늘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받아쳐야 되겠어? 형수님이 의사인 건 밖에서지 안에서까지 의사인 건 아니잖아.
집안에서는 그냥 한 가족일 뿐이야.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상태에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밤낮 가리지 않고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는 뭐 먹고 싶으니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재수 씨가 음식 솜씨가 좋으니까 이 사람이 입맛에 맞는다고 해서 부탁 좀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냐? 밖에서 사가지고 온 음식들이 입맛에 안 맞는다는데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해서 부탁한 걸 가지고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어? 나중에 너나 재수 씨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그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웃으면서 그냥 해주면 안 되는 거야? 식사 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집에서 놀고 먹지 않잖아. 우리랑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반일 나가는데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형도 잘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당장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하루 종일 밖에서 우리랑 똑같이 일하고 들어와서 애들 씻기고 재우기 바쁘다고. 하루가 모자란 사람한테 잠자는 시간까지 뺏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집에서 몇 시에 나가? 새벽 5시에 나가는데 새벽 3시에 깨어서 음식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짜증이 나는 줄 알아? 형수님은 이 사람이 해준 음식 먹고 푹 잔 다음에 아침 9시에 슬슬 병원으로 출근하면 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전화 안 받으면 내려와서 문 두드리고 속 쓰리다며 깊은 잠에 빠진 애들까지 전부 다 깨워선 혼자 부엌에서 차려준 음식 먹고 올라가서 자면 그날 하루 우리 가족 컨디션은 그냥 무너지는 거라고. 가끔 부탁하는 거야 들어줄 수 있지. 요즘 들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 내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 형수님,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게 맞는 거예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형한테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저녁 식사하기 전에 미리 부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먹고 싶은 음식에 하루 종일 생각 없다가 자려고 눕기만 하면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이 떠오르는데 어떡해요. 미리 생각해놓고 얘기하면 저도 좋겠어요. 괜히 저 때문에 분위기 안 좋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해요. 그런데 새벽만 되면 너무 속이 쓰리고 동서가 해준 음식들만 생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동서도 임신해봐서 알잖아. 평생 할 것도 아니고 몇 달 뒤면 출산하는데 그때까지만 좀 참고 해주면 되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험악한 분위기 만들어야겠니? 남편은 절대 형님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으니 앞으로 저한테 음식 해달라고 부탁하지 말라며 큰소리치며 화를 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참 난감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탁을 했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을 안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형님이 먹고 싶다는 음식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쉬지 않고 새벽 시간만 되면 계속해서 부탁을 하셔서 저는 리듬이 완전히 깨지고 말았죠. 잠이 부족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형님한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했지만 말로는 새벽에 전화하지 않겠다면서 결국 매번 전화를 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죠. 형님이 가족이 된 이후 처음으로 한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될 만큼 형님의 행동은 저희 가족을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중간에서 좋게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닌 형님 편을 들어주시면서 저보고 희생하라는 말에 솔직히 좀 서운하긴 했었어요. 그때 약간 차별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이 남편과 일찍 결혼해서 시부모님 농사일을 도왔던 반면 형님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는 저보다 형님을 더 생각하고 계셨어요. 결국 서로의 다른 의견 차이가
안 좋은 감정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가족 간의 금은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말았네요. 결국 계속되는 냉전은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고 밭일을 하면서도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일을 하게 되자 시부가 더는 두고 볼 수 없으셨는지 저녁에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화를 내셨습니다. 너희들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야?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알아서 잘 해결하겠거니 했는데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거야? 오늘 밖에서 이럴 때 너희들이 다투는 바람에 끝내야 될 일도 마무리 못하고 일에 지장까지 주면서 지내는 게 맞는 거야? 어떻게 된 게 적당히가 없어? 너희들 인연 끊을 거 아니면 이제 그만들 해라. 한 번만 더 내 눈앞에서 얼굴 붉히면서 싸우면 너희들 전부 다 내쫓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큰 며느리는 앞으로 작은 며느리한테 음식 해달라고 새벽에 깨우면 아무리 임신을 한 몸이라도 좋은 말 나가지 않을 테니 행동 똑바로 하고. 아버님, 저 너무 서운해요. 제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뱃속에 있는 아버님 손자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잖아요. 동서처럼 손녀딸 안겨드리는 게 아닌 장손이 태어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형님의 뱃속에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형님의 행동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장손을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대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도 그토록 바라시던 손자를 보게 되셔서 형님의 무리한 요구에도 시모는 무조건 들어주셨어요. 남편이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에 시모가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형님의 행동은 제가 봤을 때 저희 가족들 머리 위에 올라타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니 시부가 지켜보시다가 더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형님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고 결국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형님은 서운하다며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숙이 시부와 마찰이 일어나게 되었고 시모는 형님을 감싸고 돌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형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리를 피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부는 저희 부부 편이었고 시모는 형님 내외 편이었습니다. 가족들 간의 편이 갈라지니 모든 일상이 불편했었어요. 서로가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할 일만 하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속되는 냉전 속에 형님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모든 상황이 다시 제자리를 찾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죠.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왔어요. 형님이 출산을 한 이후 아이는 전적으로 제가 돌보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형님은 병원으로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주는 건 집안일하는 저에게 돌아오게 되었고 옆에서 시모가 도와주시긴 했지만 거의 모든 건 제가 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은 유축기로 모유를 저장해두면 나머진 전부 제 몫이었어요. 형님이 퇴근하면 당연히 아이는 형님 품으로 돌아갔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갔습니다. 늦은 새벽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면서 또 다시 안 좋은 일들이 펼쳐지자 시부모님께서도 위층으로 올라오셔서는 시숙과 남편이 싸우는 걸 말리기 시작했어요. 임신했을 때는 음식 가지고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출산했다고 사람 피를 말려? 도대체 이럴 거면 애는 왜 낳은 거야? 너희 형수가 요즘 잠 한숨 못 자서 병원 일 하는 게 힘들다는데 어쩌겠냐. 너랑 재수 씨가 좀 도와주면 좋잖아.
병원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잖아. 환자 수술도 잡혀 있는데 큰 실수라도 하면 어쩌려고. 새벽마다 아이가 깨서 잠을 못 자니까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주버님, 그건 아니죠. 저희가 애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방에서 잘 자고 있는데 아이 때문에 깨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리고 제 아이가 아니고 형님 아이인데 왜 모든 걸 저한테 맡기려 하시는 건데요? 형님 출근하시면 제가 전적으로 아이 돌보는데 이것도 정말 많이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참고 있는 거지 남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죠. 동서, 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분 간격으로 깨는데 정말 죽을 것 같다니까? 원래 애는 그렇게 키우는 거다. 막내 며느리 애도 아닌데 새벽에 잠도 못 자면서 돌봐주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지금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큰일인 거니? 자기 자식 자기가 키우는 건 당연한 건데 첫째 너는 왜 자꾸 막내 며느리한테 손을 벌리려 드는 거야? 남이 보면 막내 며느리가 집안의 큰 며느리인 줄 알겠다. 껍데기만 의사 며느리면 뭐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남한테만 의지하려는데 그래가지고 병원 일은 어떻게 해나가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만들 하고 당장 올라가도록 해. 큰 며느리가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된 이후로 한 번도 두 벌 뻗고 편히 잠을 잔 적이 없네. 이럴 거면 너희들 그냥 다른 집 알아봐서 따로 사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다. 큰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에는 평화롭기만 했는데 어떻게 첫째 너 하나 들어왔다고 지금 집안 전체가 휘청거리고 말이 아니다. 제발 조용히 좀 살면 안 되겠니? 형님 내외와 저희 부부는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했어요. 시모는 제가 아이 돌보는 걸 반대하자 난리를 치셨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더니 남편과 시숙이 시부모님 앞에서 막말을 주고받으며 결국 안 좋은 상황까지 몰아가고 말았죠. 형님의 행동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보통 뱃속에 있는 아이를 품에 안으면 모성애가 생기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는 게 거의 대부분 엄마의 역할인데 형님은 모성애도 없는지 태어난 아이를 짐스럽게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저녁에 아이 돌봐주는 걸 절대 반대하자 아이는 시모가 봐주시는 걸로 결정나게 되면서 험악해졌던 분위기는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시모와 형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가 상당히 차가워졌어요.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대놓고 차별을 두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격해지는 시모와 형님의 태도에 참고만 있던 저도 결국 불만이 터지게 되었고 결혼 이후 시모에게 처음으로 대들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온 날부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알아주려 하시는 것보다 그동안 제가 한 게 뭐가 있냐며 막말을 거침없이 뱉으시는 행동에 남편과 결혼 이후 정말 많이 노력했던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상처를 많이 받은 만큼 제 입에서 나오는 단어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며느리로 들어와 살면서 불평불만 늘어놓은 적 있었나요?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 없어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며느리로 들어온 지 몇 년도 안 된 형님한테는 온갖 사랑을 다 주시면서 차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거기까지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먹을 거 앞에서 지금 애들 보고 먹지 말라고 손등을 내려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어머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집안에 장손이 태어났으니까 이제 손녀들은 쓸모없다 이건가요? 너무 먹으면 돼지밖에 터대겠니? 어렸을 적부터 몸매 관리에 신경을 써야 커서도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야. 지금 그게 애들 앞에서 할 말이에요? 이제 10살, 11살밖에 안 된 애들이 뭘 한다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하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어머님 뭐에 씌었나 봐요. 이런 성격까지는 아니셨는데 형님이 오고 나서부터 아예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머, 동서. 지금 어머님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의사인 내가 봐도 애들 너무 뚱뚱해서 살 좀 빼야 돼. 요즘 애들도 고혈압 오는 거 몰라? 얼마 전에 소아과 다녀왔는데 정상이라고 했는데요. 그냥 제 딸들이 꼴 보기 싫어서 그런 거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시모와 형님과 저녁 준비를 하다가 애들이 배가 고프다는 말에 시부께 전화를 해보니 한참 뒤에나 집에 올 것 같다고 하셔서 먼저 먹으라는 말에 애들 먼저 밥 먹이고 일찍 재우려 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애들 손등이 빨갛게 손바닥 자국이 난 걸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이후 모든 걸 따로 하게 되었고 남편도 일을 끝낸 뒤 집으로 들어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저희가 따로 나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서로 똘똘 뭉치셨죠. 필요할 때는 이용해놓고 원하는 거 해주지 않았다고 애들한테까지 막대하는 시모와 형님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도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그렇게 남편은 집을 알아봤고 멀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아 이사 가려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게 아닌 가족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끝내놓고 이사를 가던지 하라며 매년 하던 김장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매년 시모와 김장을 했었을 때는 항상 즐거웠고 집안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형님이 오고 나서부터 김장이 너무 싫게 다가왔었어요. 분명 제가 또 거의 다 할 것 같아 차라리 사 먹겠다며 저희 건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하자 시모는 이미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 내년부터 김치를 사서 먹던 알아서 하라며 집으로 돌아가셨네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음 날부터 가족 모두가 모여 김장을 해야만 했는데 형님은 병원으로 출근을 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시숙은 남편과 함께 배추를 나르고 있었고 시모는 재료 손질하기 바빴습니다. 원래는 저도 시모 옆에서 일손을 도와야 했지만 형님의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를 업고 일손을 도와야만 해서 포대기에 업고 김장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좀 전까지 정신없이 김장 재료 손질하고 있던 시모가 어디 가셨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금방 나타나실 줄 알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길래 전화를 걸어보니 무슨 일이 있으신지 핸드폰이 꺼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 아이가 배가 많이 고픈지 칭얼거리길래 방에 들어가 보관해 두었던 모유를 먹이려는데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시모는 김장일을 저에게만 시키고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시모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이가 밖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 추울 것 같아 걱정된다며 자고 있던 시모를 깨우는 순간
눈을 뜨고 저를 본 시모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니 장손 다리 휘어지게 포대기에 엎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무방비로 시모에게 머리채를 뜯겼고 앞으로 엎어진 저에게서 아이를 꺼내어 안으셨어요. 바닥에 내팽겨진 저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2번 다시 시모 얼굴 보는 일은 없을 거라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는 더 이상 필요 없다며 손자만 있으면 된다고 2번 다시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며 더 크게 소리치셨어요. 너무 서러웠던 나머지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나가 혼자 있고 싶어 대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는데 누군가 건물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누구냐고 물어보니 형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찾고 있길래 이유를 물어보는 순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저는 급하게 제 앞에 있던 사람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전부 다 듣게 되었고 형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말에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안 계신다는 간호사의 말에 어디 갔냐고 물어보자 옆 건물에 병원이 개원을 하고 있어서 모임을 가지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와 함께 개원이 모임에 도착해 병원 문을 여는 순간 뒤에서 시모가 제 이름을 부르며 급하게 쫓아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개원 모임을 가지던 의료진분들의 시선이 전부 저희 쪽으로 쏠렸고 형님과 눈을 마주친 순간 제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형님을 발견했는지 천천히 걸음을 옮겼고 그 모습을 본 시모가 남자를 멈춰 세우더니 갑자기 뺨에 손을 올려붙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경직된 얼굴을 봤을 때 시모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듯 보였는데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 남자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모의 팔을 잡은 뒤 강하게 밀치며 남자의 정체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고 결국 시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 며칠 계속해서 우리 집 앞을 맴돌며 큰며느리한테 접근하는 것 같길래 따끔하게 혼쭐 내줬더니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유부녀 건드려서 줄 것 하나 없다는 거 몰라? 경찰 부르기 전에 썩 나가지 못해? 어머님,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너무 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분은 형님과 아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분이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의 존재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찾아온 거고요. 아주버님과 결혼하기 전날 밤 단둘이 따로 만난 적이 있었나 봐요. 원래 서로 연인 사이였는데 잠깐 헤어지고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이 남자분이 받아서 찾아온 거고 둘이 술 한잔 걸치며 대화를 주고받다가 해선 안 될 행동까지 저지르게 됐는데 태어난 아이의 사진을 볼 때마다 자기가 너무 닮은 것 같아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한동안 집에 얼쩡거렸던 거고 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만약 형님의 아이가 이 남자분의 친자라면 결혼은 없었던 일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형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알고 싶어서 이분과 함께 온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턱대고 이분의 얼굴에 손을 올리시면 어떡해요? 형님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시숙과의 결혼 전날
전에 연인 사이였던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게 된 거였고, 그걸 저희 가족 모두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숙의 아이가 아닌 형님의 전 연인의 아이라는 의문점을 가져오게 되었고,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며 유전자 검사로 확인하길 원하셨어요. 이 사실이 온 동네에 순식간에 퍼졌고 시숙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숙과 결혼하기 전에 전 연인과 잠자리 한 것도 이혼 사유이지만 태어난 아이가 본인 아이로 생각하며 키웠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된 결과 예상했던 대로 형님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숙의 아이가 아닌 형님의 전 연인의 아이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엄청난 일들로 인해 시숙과 형님은 끝내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현재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 뒤로 시모가 저에게 보이는 행동이 너무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형님과 장손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까지 전부 떠나보내고 나니 시모의 곁엔 저밖에 없었고 시모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시모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받아줄 마음이 없어요. 지금 현재 같은 건물에서 지내지 않고 따로 나와 살고 있는데 시숙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 매일 술에 취해 살고 있는 중이네요. 남편도 시모의 얼굴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시부 또한 시모와 각방을 쓰며 매일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계시다 합니다. 시부는 시모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각자 편히 살길 원하시지만 시모는 절대 이혼만큼은 할 수 없다며 시부의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하시네요. 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남이 되어 떠나갔지만 남아있는 저희들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즐겨 들으시던 사연 방송에 도움을 받아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어느 정도 성격이 강하신 분이시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결혼 이후 엄마의 건강 상태가 더욱더 많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거의 옆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남편도 엄마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면 병원으로 곧장 달려와 줬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시모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거의 매일 병원에만 붙어 있으니 그 모습이 꼴보기가 싫으셨는지 어느 날 시모가 집으로 저를 부르셨고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시댁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시모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면서 며느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병원에 가는 횟수를 줄이라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시모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말을 따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말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니? 사부인이 아무리 병원에서 암투병하고 계시다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내 아들은 너랑 결혼하고 나서 뭔 죄니? 매일 우울해야 되고 제대로 된 생활이 안 되는데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되겠어? 내 성격 대충 알고 있으면서 꼭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니? 일주일에 2번만 병원에 가도록 해라. 어차피 갈 사람은 가게 되어 있다. 어머님, 말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암투병 하시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제가 이 사람한테 일주일에 2번만 어머님 뵈러 가라고 하면 안 서운하시겠어요? 병원에서 정해준 시간이 6개월이긴 하지만 상태가 더욱더 악화가 되면 6개월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럼 제가 저희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 그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옆에 있어주고 싶은 제 마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이 얘기하신 일주일에 2번만 병원에 가라는 조건은 들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참는 만큼 너도 한 발 물러날 줄도 알아야지. 어디서 고개 치켜 세우고 말대꾸야?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하는 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 꼭 그렇게 상처를 줘야만 되겠어요? 1년도 안 남은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평생 장모님 얼굴 뵐 수 없을 텐데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도 아깝다고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시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얼굴 안 비춰도 서운해 하실걸요? 남은 시간 동안 후회하지 않게 최대한 옆에 있어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저희 그만 가볼게요. 시간 지나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잘 챙겨 드릴 테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곧 있으면 세상 떠나실 장모님과 비교하시는 건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편도 시모의 말에 어이가 없었는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가 그렇다고 시모에게 못한 것도 아니고 틈나는 대로 최대한 챙겨드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저와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 엄마한테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고 그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환자랑 비교를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건강하시지만 엄마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셔서 제가 오히려 시모에게 더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옆을 지켜준 남편이 있어서 참고 넘어갔었어요. 오히려 남편이 대신 사과할 정도로 시모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매일 엄마 옆에서 시간을 보내며 시모가 서운해 하실까봐 최대한 비위를 맞춰드리며 체력적으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엄마의 몸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는데 의사는 저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의미가 없다면서 주변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길 원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고 병실에 들어가 엄마 얼굴을 보게 되면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게 될까봐 화장실에서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싶지 않아 눈물 나오지 않을 때까지 쉬지 않고 울고 말았네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다가 병실에 들어가 엄마에게 의사가 했던 말을 전달해 주었고 엄마는 생각보다 덤덤한 얼굴로 서둘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며
소지품을 정리하셨습니다. 남편의 도움을 받아 그동안 병원에서 생활했던 짐들을 전부 차에 옮겨 실은 뒤 친정으로 돌아와 정신없이 집안 청소와 함께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날 시모가 저녁 한 끼 하자고 약속을 잡으셨는데 엄마의 퇴원 수속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었고 시모는 식당에서 남편과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낙 정신이 없어서 깜빡하는 바람에 시모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엄마한테 상황을 설명드리고 서둘러 식당으로 향하려는데 시모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오지 말라는 한마디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과 제가 시모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시모는 받지 않으셔서 상황이 안 좋아질까봐 서둘러 식당으로 갔는데 시모는 이미 자리에 안 계셨죠. 결국 시댁에 들어가니 시모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깜빡하고 말았어요. 지금이라도 저희 나가서 외식해요. 기분 많이 상하셨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아닌 것 같거든? 시에미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거야? 정신없어서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말이 지금 내 앞에서 나오니? 안 되겠다. 내일부터 내 집에서 생활하도록 해라.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있잖아. 사부인이 퇴원수속 밟으셨으면 알아서 잘 지내시겠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푹 쉬다 가시라고 해라. 앞으로 친정에 발길도 들이지 마라. 너 표정이 왜 그러니? 내 말을 지금 무시하겠다는 거야? 분명 나는 얘기했다. 앞으로 내 집에서 생활하고 친정에는 발도 들이지 말거라. 지금 당장 머리채 잡고 싶은 거 꼭 참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장모님이 왜 퇴원수속을 밟았는데요? 더 이상 항암 치료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퇴원하신 거예요. 다른 때보다 지금부터가 장모님은 이 사람 손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요. 제발 억제 좀 그만 부리세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꽉 막히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다 저희가 엄마 얼굴 안 보겠다고 하면 기분 좋으세요?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어차피 떠날 사람인데 아직까지 살 날 많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맞는 거니?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나오겠어? 함께 모여서 뭘 해도 너희들은 항상 사부인 생각밖에 안 하잖아. 나는 아주 찬밥 신세고. 아들, 네가 제일 나쁜 놈이야. 너희 아빠가 예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외롭게 살아온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시모와 좋게 해결하려고 했지만 애초부터 저희 엄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가 화를 내자 더 이상 참기 힘들었는지 결국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니 시모는 저를 향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막 나가기로 결정하신 듯 갑자기 어디론가 가시려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예상하지 못한 돌발 행동은 시모가 친정집에 찾아가 엄마와 대화를 좀 해봐야겠다며 더 큰 일을 저지르려 하길래 남편이 막아서며 화를 냈지만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말렸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의 얼굴을 보고 말았네요.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신 엄마는 최대한 밝은 얼굴로
시무를 맞아 주셨어요.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된 상태에서 심각한 대화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사돈, 제가 여기까지 직접 찾아와야 되겠어요? 몸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언제까지 배려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요. 그래도 가시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애들을 얼마나 힘들게 부려먹었으면 나와 있던 약속을 까맣게 잊을 수가 있는 거죠?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힘들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이제 그만 애들 좀 놔주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돈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고 세상 떠나시면 제가 며느리를 좋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집에서 살기로 했으니 사돈도 이제 제 아들과 며느리 보고 그만 오라고 했으면 좋겠네요. 언제까지 질질 끌며 명줄을 잡고 있을 건데요?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버티고 계시잖아요. 저도 애들 앞에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으니까 이 자리에서 딱 얘기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성치 않아서 저 때문에 가정의 불화를 만들었네요. 제 딸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 아빠가 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그동안 정말 외롭게 자라왔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종국이 아빠가 일찍 떠나서 빈자리까지 채워주느라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었는데요. 그리고 그만큼 저도 제 아들한테 의지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사돈 건강이 안 좋다는 말에 저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주지 않고 전부 다 사돈을 향해 쏟고 있으니 제가 속이 안 터지겠어요? 이렇게 살라고 그동안 힘들게 키운 것도 아닌데 언제 떠날지 모를 사돈 수발 들면서 곁에 머물러 있는 건 엄마인 제가 더는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이런 말 해서 기분 좋진 않겠지만 저도 사돈 때문에 마음의 상처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합시다. 앞으로 며느리는 저희 집에서 생활하는 걸로 할게요. 아들과 단둘이 살다가 빈 공간이 생기니 제 마음이 너무 공허하네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왜 끝을 안 좋게 만드시는 건데요? 그동안 살면서 오늘이 엄마한테 제일 큰 실망을 했어요. 남편은 생각 없이 막말을 뱉어대는 시모에게 실망을 많이 했는지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모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지 고개만 떨군 채 힘겹게 버티고 계셨어요. 남편은 저희 엄마를 부축해드리면서 더 이상 시모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며 침대에 눕혀 드렸습니다. 급격하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고통스러워 하시길래 서둘러 약을 드린 뒤 방문을 닫은 다음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시모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강제로 밖으로 내쫓았어요. 집 밖에서도 저와 엄마한테 한참 동안 막말을 퍼부으신 뒤 집으로 돌아가셨고 겨우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죠. 시모가 다녀간 그날 이후 엄마의 건강 상태는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결국 제 옆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서 그동안 못해드렸던 생각만 떠올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과거에 엄마한테 상처 줬던 행동들이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어요. 옆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제 곁을 떠나게 되시니 좋은 기억보다
제가 엄마한테 못난 행동만 보였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었던 거였는데 왜 옆에 있었을 때는 알지 못했을까요? 100번, 1000번 후회하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외쳐 불렀지만 엄마는 더 이상 저를 안아주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시모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장례식장에 모습을 나타냈어요. 저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모를 보자마자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게 전부 시모의 탓인 것 같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치며 엄마가 세상 떠난 게 전부 다 시모 탓이라고 목이 터져라 화를 냈네요. 이게 왜 내 탓이니? 갈 때가 됐으니까 간 것뿐인데 내가 명을 재촉했다는 건 너무 억지 아니야? 어차피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해서 퇴원시킨 걸 왜 나한테 탓을 돌리고 그래? 내 잘못 조금도 없으니 장례식장에서 그만 소리치거라. 참으시는 거 조금도 참지 그러셨어요. 저희 엄마한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시면서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어요? 저희 엄마가 편히 눈을 감으셨겠냐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머님의 며느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랑 인연을 끊어내기라도 하겠다는 거니? 갈 사람은 어차피 가게 되어 있는 건데 끝까지 가보자는 거야? 시모도 더는 화를 참기 힘드셨는지 얼굴을 붉히시며 저에게 쉬지 않고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결국 장례식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남편은 시모와 저를 말리면서 안 좋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둘 다 이성을 잃어버린 터라 남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시모와 저는 더 이상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 막말을 주고받던 도중 시모는 저희 엄마가 세상 떠난 목숨값인 부의금으로 시댁 집안을 리모델링 해야겠다면서 갑자기 부의금함에 있던 돈 봉투를 전부 다 꺼내어 시모의 가방 안에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두 살 드신 것도 아니면서 왜 애들처럼 행동하세요? 가방 이리 돌려주세요. 너 보고 온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왜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건데? 우리 집 하도 오래돼서 언제 한번 리모델링 하려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돈으로 싹 다 고쳐야 되겠다. 시애미가 부의금 알아서 쓰겠다는데 지금 나한테 대들려는 거니? 그럼 지금 어머님 모습이 정상적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 테니 그만하시고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가시면 더 이상 아무 일도 만들지 않을게요. 하지만 더 나가신다면 저도 이제는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끝까지 갈 테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그만 부의금 내려놓으세요. 얘, 너 정말 웃긴다. 그렇게 나온다고 내가 꼬리 내릴 줄 아니? 여기 있는 부의금 전부 다 털어서 오래된 집 좀 리모델링 하겠다는데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어차피 너희 사부인 목숨값인데 좋은 데 쓰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저를 실망시키시네요. 오늘 이 시간 이후 이 사람은 어머님과 인연 끊게 될 거예요. 저는 휴게실에서 5단으로 된 문서함을 시모 앞에 쏟아내었고 바닥으로 수많은 서류가 펼쳐지자
떨어진 서류를 남편이 확인한 순간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경악을 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려 하자 남편이 뒤쫓아가서 들고 있던 서류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된 거냐고 소리치자 시모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만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라 시모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엄마의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남편과 저 몰래 엄마에게 따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계속해서 엄마한테 생명보험에 가입하라며 시모가 알고 있는 보험사가 불법적으로 가입을 해줄 수 있다고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시모의 조건을 계속해서 거절하자 화가 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이셨고 저희는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왜 그렇게 못되게 행동하셨는지 알지 못해 속만 끓고 있던 거였어요. 시모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면서 엄마를 시도 때도 없이 괴롭히자 서둘러 입원을 하셨고 제가 옆을 지키고 있게 되자 쉽게 접근하지 못한 시모는 속만 끓고 있게 된 거였네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수많은 보험 서류들과 그리고 그 사이에 녹음기 하나도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모는 엄마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었죠. 그래서 지금 보험 가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머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네. 내가 알고 있는 보험사 직원이 생명보험 지급받을 수 있게 조작해서 가입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왜 마다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을 감고 생명보험금이 들어온다 한들 나중에는 모든 게 밝혀질 텐데 그렇게 되면 제 딸과 사위가 곤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세상 떠나서까지 욕보이고 싶지 않네요. 생명보험금 없어도 지금 애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 그럼 내가 앞으로 며느리한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집살이가 뭔지 보여줘야 가입하시겠어요? 사돈은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며느리는 저에게 온갖 시련을 다 겪어야 하는데 편히 눈 감으실 수 있겠어요? 좋게 웃으면서 서류 넘겨드릴 때 사인하세요. 괜히 제 입에서 막말 나오면 저도 불편하고 사돈도 많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목숨값으로 우리 가족들 잘 먹고 잘 살겠다는데 그만 고집 부리고 사인하세요. 10장을 주던 100장을 주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이제 그만 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당장 나가주세요. 시모와 엄마가 나눈 대화는 저와 남편에게 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남편에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시모의 잘못된 행동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시모가 엄마처럼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접근해서 보험사 직원과 함께 보험금을 뒤에서 챙기고 있었다는 걸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시모의 범행을 전부 다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려고?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나는 다 너희들을 위해 계획한 거밖에 없었다고. 왜 내 말을 못 믿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용서를 구한 건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그런 거지.
세상 떠난 사돈에게 보험가입 시키려고 접근한 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거야. 살짝만 조작하면 꽤 큰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걸리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 그게 뭐가 두렵다는 건지 내 속을 얼마나 많이 뒤집었는지 아니? 그래서 지금 엄마의 행동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걸리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몰래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쩌죠? 제가 전부 다 알아버렸고 자식 입장에서 엄마를 안 좋은 길로 계속 걸어가게 하는 건 용납할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콩밥이라도 먹이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들, 엄마가 이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잘못을 하셨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으셔야죠. 어머님이 하신 행동들이 잘 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경찰 불렀으니 잠시 뒤 도착할 거예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가 최대한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고 계셨었나 봐요. 정말 사람의 사악함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님이 처벌 받으실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요. 시몬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결국 경찰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나게 되면서 상황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몬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함께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시몬은 저와 남편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계세요.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면서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시모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며 인연을 끊겠다고 확실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니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엄마가 시모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면 마지막 가시는 길에 녹음 기록과 증거 서류들을 남기고 가셨을지 생각하면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 시모가 법적인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 해도 절대 얼굴 뵐 일은 없을 것 같네요. 평생 혼자 사시다 보면 언젠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일이 분명 찾아오겠죠. 앞으로 평생 땅을 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제 아들이 5살이나 되었네요. 하루하루 아프지 않고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집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5년 만에 마주하게 되었는데 제 앞에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흠뻑 젖을 만큼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내었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한들 바뀌는 건 하나 없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앞으로 남은 인생 저에게 했던 잘못에 대해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만큼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데 전 남편은 저와 다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벌써 다 까먹은 건지
제 앞에 나타났다는 게 소름이 돋았고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2번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물 한 바가지 퍼서 납작 엎드려 있는 남편을 향해 물벼락을 날렸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면 될 것을 그때 당시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줘놓고 이제 와서 다시 바로잡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었고 정말 많은 추억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지금도 잠깐 어딜 가게 되더라도 남편과 함께 했던 옛 추억들이 떠오르는 장소들이 꽤 있을 만큼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억 하나로 먹고 살기에는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줬던지라 이제 더 이상의 미련은 없는데 남편은 아직까지 저와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을 변호사로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고 오랜 시간 뒤에서 내조한 결과 그토록 바라던 법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죠.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이 변호사가 된 게 전부 다 제가 뒤에서 내조를 잘해서 된 거라고 모든 고생을 저에게 돌리셨어요. 남편이 변호사가 되기 전에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남편이 변호사가 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 아이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시부모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보이셨죠. 그렇게 남편 하나 바라보고 뒤에서 정말 많은 땀을 흘리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주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나서 주셨죠. 그렇게 모두의 노력이 들어간 변호사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고생한 만큼 행복의 길이 열리길 바랐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꽤 이름 있는 로펌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임신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잘 풀리니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셨죠. 제가 들어온 이후부터 집안이 너무 잘 풀린다고 많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항상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 생각했었는데 인생살이 순탄치만 않더라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임신하고 나서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정말 많은 사랑을 줬었는데 변호사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이 변하더니 저를 대하는 행동들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회생활에 적응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하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부 배려해 줬어요. 집안의 가장으로서 밖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간섭하는 건 남편의 회사 생활에 지장을 줄까봐 알아서 잘할 거라 믿고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과거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 뒤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됐지만 사회에 뛰어든 남편은 제 눈밖에 벗어났기 때문에 집에 들어왔을 때 최대한 푹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최선일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임신한 몸이었어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와줬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연락 한 통 없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남편과 통화 연결이 되는 순간 상당히 시끄러운 노랫소리와 함께 꽤 많은 여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일찍 집에 들어가 봐야 하지 않아? 오빠 마누라가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일해도 되는 거야? 집안의 가장이 비즈니스 한다는데 간섭하면 그냥 집에서 내쫓기는 거지. 나 없으면 걔는 빈 껍데기에 불과해. 오빠가 그랬잖아.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분의 역할이 컸다면서.
그럼 여기서 술 퍼먹고 있을 게 아니라 후딱 집에 들어가야지. 나중에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내분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 내가 변호사가 되는데 당연히 마누라의 노력이 들어가긴 했지. 그런데 그건 손톱만큼밖엔 안 돼. 나머지는 전부 다 내 노력으로 된 거야. 그냥 필요한 거 조달해준 심부름금밖엔 안 된다니까. 요즘에 임신해서 입덧이 왔는지 속도 울렁거린다고 하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뭐 좀 사달라는데 변호사인 나한테 지금 그런 걸 시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임신한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런 모습 꼴 보기 싫어서 오늘 술 마시러 온 거니까 너는 내 수발이나 잘 들어. 나야 어차피 오빠 비위만 맞춰주고 돈만 받으면 되니까 상관없긴 한데 만약 내가 아내분 입장이라면 많이 서운할 것 같긴 하네. 그래도 변호사 남편 얻었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니 어쩌겠어. 그냥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변호사 남편 뒀으면 뭘 하든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어디서 나 같은 남자 만나겠어? 전화 통화가 연결된 상태로 알 수 없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목소리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렸고 잠시 뒤 전화 통화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이중적인 성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몰려왔는지 갑작스러운 아랫배의 통증까지 뒤따르게 되었죠. 한 사람을 사랑했고 제 인생을 바쳤는데 한순간의 배신은 저에게 너무 큰 아픔을 주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잠 한숨 못 자고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동안 저를 이용하기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술김에 한 얘기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이 틀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기다렸지만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변호사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남편의 모습은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었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과 알 수 없는 여자와 단둘이 나누었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시모가 집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임신한 몸이라서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시간만 되면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러 오셨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셨죠.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음식은 거의 시모가 담당해 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남편을 위해 희생했었기 때문에 임신한 기간 동안 시모가 저와 아이를 위해 희생해 주셨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신 시모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아셨는지 급하게 달려오셔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시모의 한마디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모에게 녹음된 음성 파일을 들려드렸어요. 예상했던 대로 시모 또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들으시곤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시모의 한마디가 저를 당황시켰어요. 그동안 내 아들을 봐오면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한테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지? 네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그런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내 말은 너무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분명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너는 몰랐던 상처가 내 아들이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잖니. 그렇다고 술집에서 다른 여자한테 저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안 좋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그 일을 봐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변호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일단 네가 한번 접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살아왔는데 이런 비슷한 경우를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전부 다 끝은 좋지 않았어. 그러니까 일단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은데. 어머님 생각 저도 모르는 거 아닌데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이는 오늘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임신한 저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한 침대에 있을 거라고요. 변호사 됐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그런데 생각해봐라. 이대로 일을 더 키운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뭔데? 네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까지 내 아들 변호사 만들려고 희생한 시간 한순간에 무너뜨릴 거야? 그런 불행 만들고 싶지 않잖아.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이 이미지에 흠이 가는 건 원치 않는다. 네가 내 딸 같은 며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지 않겠니? 시모는 더 큰 불행을 막을 거라면서 제 핸드폰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갑자기 지우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가 막을 수도 없이 남편과 여자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사라져 버렸고 너무 놀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모를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네요. 시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면서 잊으라고 얘기했지만 제 두 귀로 들었던 남편의 말들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시모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했지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이 변호사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미리 손을 쓴 거였어요. 시모의 행동이 저에게는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었고 저를 위해서 그랬다는 시모의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당장 돌아가시라고 소리치며 난리를 치게 되었죠. 그래도 남편이 잘못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줄 거라 생각했었는데 무조건 시모는 제가 상처받는 것보다 남편의 변호사 생활에 지장을 줄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녹음된 파일을 지웠다는 거에 엄청난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결국 눈치만 보시더니 좋게 해결하라는 말만 하시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면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네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는 있는지 노려보고 있는 제 시선을 회피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결국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면서 회피하려는 남편의 행동에 더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이대로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방으로 들어가 쓰러져 누워있는 남편을 깨웠네요. 지금 잠이 와? 나한테 할 말 없어? 어떻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요즘 얼마나 많이 바쁜지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지금 잠잘 시간도 부족하니까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내일 해. 내일 하라고? 이틀 만에 집에 들어와 놓고 그게 지금 할 말이야?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야 들어온 거야? 사실대로 말해. 그렇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당신 변호사 되고 나서 완전 딴 사람으로 변한 거 알아? 지금까지 이러다 온 사람한테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 그리고 어떻게 매일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 사람은 원래 주어진 환경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야. 밖에 나가면 변호사라고 대우 자체가 달라지는데 당연히 예전 같지 않지. 그래서 지금까지 다른 여자 만나서 술 퍼먹고 내엄담하다 이제야 들어온 거니? 변호사 만들어놨더니 임신한 나는 집에 내팽개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어?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면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줘? 지금 당장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어. 그렇지 않으면 이혼이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냐? 변호사인 나를 상대로 뭘 어떻게 하게? 다 들었으면 대충 알아먹었을 거 아니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애는 어떻게 하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어? 나한테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도 않아. 그냥 조용히 살자. 내가 그렇다고 가정을 깨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이제 그만 나가줄래? 남편의 말에 저는 더 큰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날이 가면 갈수록 변하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남편을 향해 소리치며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임신한 몸이었는데도 너무 큰 배신을 당해서 그런지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지겹게만 느껴졌는지 화를 내면서 저를 뿌리치고 다시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남편과 살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해서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던 건데 그런 사소한 것조차 바라면 안 되는 거였는지 남편은 완전 딴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점점 더 막 나가던 남편은 저를 유독가스처럼 피해 다니면서 엮이지 않으려 했고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 결국 출산까지 하고 말았네요. 그래도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에 산부인과에 찾아왔는데 남편의 행동들을 전부 다 알고 있던 저희 부모님께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참고 계셨다가 남편이 모습을 보인 순간 시부모님 앞에서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 치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정말 많은 실망을 하셨어요. 과거에는 저희 부모님께 아들처럼 행동하면서 사소한 거 하나라도 신경 썼는데 변호사가 되고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 많이 서운해 하셨죠.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이 변한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되려 아빠한테 큰 소리 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지금 내 아들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법적으로 가보겠다는 건 아니시죠?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행동하면 문제 된다는 거 몰라요? 아들, 괜찮니? 일어날 수 있겠어? 아무리 못 배운 사람들이라지만 행동이 너무 저급하신 거 아니세요? 뭐라고요? 저희가 배우지 못해서 저급하다고요? 그러는 사도는 얼마나 잘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아들은 개만도 못한 존재 아닌가요? 내 딸한테 단물 다 빨아먹고 이제 더는 필요 없어지니까 내치고 싶어서 그런 거 제가 모를 줄 알아요?
변호사 되기 전에는 도움을 받아야 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내 딸밖엔 안 보였겠죠.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세상 밖으로 나가니 능력 좋은 여자들도 많고 주위에서 우러러보는 직업이라 어깨에 힘도 들어가서 지금 내 딸이 눈 밖으로 벗어난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동물도 자기 생명 구해준 사람은 알아본다는데 자네는 지금 내 딸이 그동안 희생했던 건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 임신하는 기간 동안 집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출산했다고 자기 아들 얼굴은 보고 싶었는지 내가 뻔히 난리칠 거 알면서도 여길 찾아와? 자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뭘 원하시는 건데요? 내가 한평생 이 사람만 보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비즈니스라니까요. 괜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부터 좀 해주세요. 어차피 한 공간에서 지내기에는 서로 마음이 떠난 지 오래인데 따로 살 수 있게 집을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죠? 제가 애 우는 소리가 들리면 일하는데 집중을 할 수 없거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셨으면 저는 그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은 서둘러 빼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집에서만큼은 푹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도 배려 많이 해준 거니까 서둘러 정리해 주세요. 아빠는 남편의 말에 혈압이 오르셨는지 뒷목을 잡으시더니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시며 쓰러지셨어요. 남편은 쓰러진 아빠를 보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지만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속으로만 끓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이 내려지면서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이혼하겠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자 많이 당황스러워 하시더군요. 이제 막 태어난 아들 손자 제대로 안아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이혼을 반대하셨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이혼 결정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모가 절대 반대를 하셨지만 이미 남편은 더 이상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 몸이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고 한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몸 상태가 된 이후 늦은 저녁에 아이를 부모님께 잠시 맡겨둔 뒤 남편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물건을 챙기려고 몇 달 만에 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현관문 앞에 남편 구두와 처음 보는 여자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실에는 여기저기 벗어던진 옷들이 흩어져 있었고 온몸이 떨리는 상태에서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순간 눈에 담지 말아야 될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저와 함께 썼던 침대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끓어올라 당장이라도 머리채 잡고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어차피 이혼을 할 마당에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저에게 법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 동영상과 함께 사진들로 증거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진동 소리가 들리길래 급하게 밖으로 나가 확인을 해보니 남편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부재중 전화가 꽤 많이 왔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알 수 없는 사람이 쉬지 않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무언가 하면 안 될 일들을 어떤 사람과 저지르고 있었는지 즉각 답변을 주지 않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제 핸드폰으로 담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사람이 문자로 파일 하나를 보냈고 잘 좀 처리해달라며 동시에 돈이 입금되는 문자가 확인되었죠. 상당히 많은 금액의 단위에 놀라 사진을 찍어둔 뒤 다시 집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저보고 누구냐는 여자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 목소리를 들은 저는 몸을 돌려 안방에서 나온 여자와 눈을 마주쳤고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옅은 미소와 함께 위아래로 훑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통화했던 아내분이시죠? 쉬지 않고 계속 전화하셔서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제가 통화 버튼 눌렀었거든요. 그날이요 오빠한테 잔소리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그쪽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의 말을 듣는 순간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나자 안방에서 남편이 술이 덜 깨서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있자 남편이 급하게 달려와 저를 패대기 치면서 상간녀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그리곤 제 멱살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내쳐버렸네요. 남편은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왔다며 어이없는 말을 꺼냈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끝으로 현관문은 강하게 닫혔습니다. 그날 남편의 행동은 제 마음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 모든 걸 준비한 뒤 아이를 업고 남편이 다니는 로펌 회사 앞에서 마주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이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남편의 귀에 들어갔는지 잠시 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 옆에는 변호사 동료분들이 있었고 누구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를 창피하다는 듯 아내가 아닌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당 10,000원짜리 부모라며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가까이 다가왔네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얼굴에 향해 날린 뒤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후회하게 될 거라는 한마디를 끝으로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뒤에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위자료를 받고 저희는 각자 갈 길을 걸어갔지만 남편은 제가 외부에서는 절대 알면 안 되는 증거물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남편에게 증거물 하나를 문자로 전송한 뒤 남편의 로펌 회사 앞으로 가고 있다는 말을 남긴 뒤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보낸 문자를 확인했는지 남편이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 저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법조단지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을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순간 남편은 산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를 부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 다니던 로펌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확보했던 증거물들을 전부 건네주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로펌 회사에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건 변호사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는 걸 제일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변호사법 위반으로 자격 박탈이 될 만큼 큰 죄에 속하는 일이었죠. 그걸 남편도 알면서 뇌물을 받아가면서 몰래 일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로펌 회사의 대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편은 변호사 자격 박탈을 받게 되었고 법조인의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된 남편은 5년이 지나서 변호사 자격 구제를 신청했지만 로펌 회사의 대표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를 삼고 법조인 바닥에 발을 들이게 할 수 없다면서 로펌 회사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준 만큼 영구 자격 박탈을 해야 된다고 또 다른 소송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네요. 그렇게 되자 변호사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서야 깨달았는지 저에게 찾아와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대부분 변호사 자격이 박탈이 돼도 5년이 지나면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로펌 회사 대표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최대한의 인맥을 동원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구제 신청이 무기한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더해 이런 문제로 시부모님께서 여행을 하시던 도중 급하게 서울로 올라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시부는 세상을 떠나시고 시모는 식물인간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상태로 살다 보니 남편은 금전적으로도 많이 부족해지게 되었는지 결국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제가 받은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도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과 배신은 평생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돈이 얼마나 없으면 저에게 빌려달라는 말까지 하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이 만든 일들 평생 뉘우치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제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